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교수법 강의를 하는데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예측 복화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동사의 활용 규칙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해석을 할 때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주어 파악인데요. 이 주어 파악하는 훈련을 아이들한테 먼저 어떻게 시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그동안 사용해 보신 그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업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앤서미 영어를 지금 사용하시는 그 원장님들의 그 플랜이랄까 학습 플랜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그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학원에서 아이들 공부를 시킬 때 최종 목표는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은 중학교처럼 이렇게 시험 기간에 닥쳐서 준비시킬 수가 없는 그런 방대한 분량이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수준이 뭐 자유영작이라든가, 그다음에 영문법 전체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거를 그 중학교 아이들 그 내신 대비하듯이 대비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리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늦어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어드밴스드하고 예측 독해를 반드시 마쳐야 됩니다. 여기서 늦어도 중3 때까지라고 했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당연히. 그 중2 때 끝내면 더 좋겠죠. 중1 때 끝내면 더 좋고요. 그런데 중1 애들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베이직이나 이런 것들로 예비 학습을 진행한 다음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저학년들은 베이직으로 예비 학습을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나 예측 독해를 통해서 음, 중3 때까지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중3 때까지 완료가 안 되면 사실상 고등학교 내신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들이 일단은 이 베이직과 어드밴스드 예측 독해, 적어도 이 세 개의 교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드밴스드하고 예측 독해를 해 나갈 때 우리가 보통 그 단어 학습을 이렇게 시키잖아요. 단어 암기를 시키는데 물론 그 하루에 뭐 50개씩 이렇게 외우는 게 전혀 효과가 없는 거는 아니죠. 그런데 반복해서 이제 하면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장기 기억화 시킬까 해서, 그리고 또 해석과 독해에 동시에 단어를 적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든 교재가 예측 복화와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어드밴스트를 끝내고 예측 복화와 해석을 나가도 되고요. 어드밴스드하고 동시에 나가도 됩니다. 동시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따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 선생님들이 약간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처음에. 동시에 나가도 아무 상관없이 교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가 끝나고 예측 복회하고 예측 독해를 동시에 예측 복화하고 수업을 진행하면 아주 좋겠는데 동시에 나가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측 복화와 해석이라는 교재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측 복화와 해석이라는 책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단어를 그냥 낱개로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문맥 속에서 해석도 하면서, 그렇죠? 해석도 하면서 그 단어도 공부하고, 거기에 하나 더 한다면은 수능에 나오는 그런 단락 독해 있잖아요. 예측 독해. 이 독해 훈련도 하면서 단어를 외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이 세 개를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게 예측 복화와 해석입니다. 어, 이제 그 책의 구조를 보면 제일 먼저 예측 독해와 어휘 예측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어휘라는 게 뭔지 아시죠? 단락 독해를 할 때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아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문맥상으로 주제 A는 B다에 대입을 시켜가지고 문맥상으로 문제가 없게끔 패러프레이징을 이용해서 이해하는 것을 어휘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어, 단어라는 것은 정확한 자기 뜻이 있잖아요. 뭐 북이면 책, 그다음에 뭐 스쿨이면 학교, 이와 같이 뜻이 있는 것을 단어라 하는 거죠. 그러나 책이나 학교 이런 것들이 문맥 속에서는 같은 어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1차 목표는 학생들이 일단 모르는 어휘를 만났을 때 공포감이 있잖아요. 그 공포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문맥 속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문맥 속에서 패러프레이징을 이용해서 어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시켜보면 가장 못한 학생이 약 70%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요.
가장 못한 학생이. 그러니까 웬만한 학생들은 거의 100%다 예측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락을 읽어가면서 단어가 막혀도 패러프레이징을 이용해서 전부 다 아무 문제 없이 독해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진정한 독해력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단어를 많이 외우면 좋잖아요. 그래서 먼저 어휘를 예측한 다음에, 즉 독해를 무리 없이 한 다음에 그 단어의 뜻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락 독해를 하면서 이제 단서를 개입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단서 개입이라는 게 뭐냐? 어떤 단어를 암기할 때 그냥 뭐 북은 책이다, 스쿨은 학교다 이렇게 하면은 단서가 없기 때문에 금방 까먹어 버리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 속에 그 단어들을 이렇게 녹여내면, 단서를 개입시키면 그 단어가 오래 기억되겠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 책을 다 보셨겠지만, 자 보면 문제가 패러프레이징 문제 아시죠? 바꿔쓰기죠. 빈칸의 내용을 예측한 다음 제시된 어휘의 의미를 예측하고 암기하시오. 이와 같이 이제 하나의 단락을 이렇게 쪼개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쪼개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빈칸은 제가 이제 읽어보고 패러프레이징으로 예측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겠죠. 그리고 실제 단락 독해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예측 독해에서. 한번 보면은요. 분명히 대중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판단들 중에 하나는 우리의 전화 서비스가 좋은지 여부이다. 기술적으로 만약 빈칸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빈칸에는 무슨 내용이 올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라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수능 독해가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걸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뭔가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화면에서는 이제 예측을 자기가 했던 것이 맞나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측 독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니까 그들의 전화가 개통이 efficiently and promptly 이와 같이 되면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 그랬으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efficiently and promptly라는 단어를 알면 어떻겠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 긍정적인 내용이죠. 효과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개통이 됐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예측한 대로 긍정적인 내용이구나. 이렇게 자기 예측 실력을, 패러프레이징 실력을 늘려가면서 단락 독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efficiently and promptly라는 단어를 모르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전화 개통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좋은 방향으로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 만약에 efficient and promptly를 좋은 쪽으로 좋게 이런 식으로만 해도 해석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이게 어휘가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두 개를 몰라도 이 독해를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죠. 패러프레이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뜻을 쓰겠죠. 뭐든지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해답을 보고 이렇게 뜻을 비교보면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그러면 긍정적인 뜻이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가 예측한 것이 거의 70% 맞잖아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 단어를 훨씬 더 오래 그리고 쉽게 기억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문장을 또 볼까요?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전부는 아니다. 그들의 서비스가 그들을 즐겁게 하는 방식으로, 잠깐만요. 제가 펜 좀 쓸게요. 자, 그들을 즐겁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제공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미컬론이 있으니까 동격이 되겠죠. 자, 그들은 원한다. 빈칸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 효율성이 들어갈까? 효율성과 친절함이 들어갈까를 예측해 보면 되겠죠. 자, 앞에서는 뭐였어요? 자, 효율성을 이야기했죠.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이렇게.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들을 즐겁게 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그들은 원한다. 즐겁게 한다? 그럼 뭔가 효율성과 다른 건데 즐겁게 해주는 건 친절함이다. 이렇게 2번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예측을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자, efficiency, not only efficiency but courtesy and consider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효율성뿐만 아니라 이게 courtesy and consideration. 자, 이게 뭐겠어요? 그들을 즐겁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이 단어들을 모른다 하더라도 어때요? 즐겁게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맥상으로 이 어휘들을 전부 다 처리할 수가 있는 거야. 단어를 몰라도 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말을 읽을 때도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많지만 어때요? 전혀 사전 찾지 않고 읽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저는 문맥을 통해서, 즉 패러프레이징을 이용해서 모르는 단어들을 전부 다 처리해 나가는 겁니다. 영어도 똑같은 방식으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어만 그냥 외우지 말고 이와 같이 예측 독해와 어휘 예측 훈련을 하면서 단어를 외우면 효과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커티지하고 컨시더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몰랐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이거는 뭐겠어요? 그들을 즐겁게 하는 방식이니까 어떤 친절한 방식,
그래서 courtesy가 친절함인가, consideration, 뭔가 배려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겠죠. 그리고 뜻을 보면요. 자, 이것이 뭐 예의, 그 다음에 배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efficiency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랬으니까 앞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까 efficiently and promptly 이렇게 나왔으니까 뭔가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이런 거니까 효과 뭐 이렇게 효율성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렌더라는 단어를 몰라도 그들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렌더 그 서비스가 렌더드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제공된다 이런 뜻인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예측한 단어를 실제 뜻을 비교해서 공부하면 아주 기분이 좋겠죠. 예측이 거의 다 맞으니까요. 제일 못한 애가 70%라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예측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 정도 예측을 못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애들이 단어에 대한 공포감이 없어지면서 매우 재밌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요. 그래서 그들은 드라이버스 시트에 있고요. 그들은 요금을 지불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에 대한 이해는 뭔가 그 대중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리문이 나왔죠. 인어도 투부정사 고민인데요. 큰 회사들이 만족스럽게 대중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주제를 벗어나지 않으니까요. 자, 효율적이고 친절해야 된다.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아이들은 수능 독해를 하는 거죠. 지금 단락 독해를 효율적이고 친절해야 된다. 이게 올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예측한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읽어보면 어때요? 효율적이고 친절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예측 독해 실력을 단락 독해 실력을 늘리면서 동시에 이제 뭐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 있죠. 자, 이런 단어들이 이 문맥상으로 무슨 뜻인지 패러프레이징 인력에서 예측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단어 예측, 어휘 예측이 끝나면 여기서 가볍게 이제 채점을 하겠죠. 채점을 해서 단어의 뜻을 익힌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똑같은 단락의 문장들을 가지고 코드 판단과 토시 연결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해석과 문법 그리고 단어 암기를 하는데 이 단어 암기를 할 때 종이에다가 커티시, 예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번씩 쓰고 이런 것도 효과가 있지만 문맥 속에서 문장 속에서 해석을 통해서 단어 암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석과 문법 단어 암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럼 문제를 보면 가로에 코드를 표시한 다음 여기 가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자, 이 가로에 코드를 표시한 다음 우리말 토시와 연결하여 의미 단위별로 해석을 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코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드밴스드를 다 끝낸 애들은 이 코드가 뭔지 알기 때문에 표시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드밴스드를 안 끝낸 학생들이 동시에 공부를 한다면 이 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자, A 코드는 명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명사구, WH2ING를 얘기하는 거죠. 명사절, 명사구, 투부정사, 명사형구 이런 거 안 쓰는 사람이 없죠. 이 말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이해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A라고 하는구나. 그럼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형용사절, 형용사구, 뭐 투부정사, 형용사형법, 분사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관계부사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B라고 하는 거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애들이 다 이해하겠죠. 부사절, 부사적 용법, 분사구문 이런 것들을 E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명사 보충어는 보통 선생님들이 동격이라고 기존에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드밴스드를 아직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이와 같이 동격이야. 동격은 C라고 표시하는 거야 하면은 되겠죠. 만약에 그러고 이제 하나 더. 그 다음에 형용사 관용구 있죠. be proud of, be afraid of, 뭐 be proud that 이런 것들 형용사 관용구 수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형용사 보충어라고 하는데 이걸 D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생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이걸 코드를 배우기 전까지는 안 되겠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평상시에 수업할 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것만 이야기하고 동격이나 뭐 형용사 관용구 이런 것도 설명 안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 수업할 때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말들을 간단하게 A, B, C, D, E로 쓰기 좋게 이렇게 줄여서 쓰는 거야. 치환시킨 거야. 이 정도로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말 토시와 연결하여 그랬는데요. 자, 해석을 할 때 이제 여기에 토시를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요즘에 설명해서 말씀드렸듯이 A 코드는 뭐예요? 명사 자리에 어울리는 토시를 붙여봐. 이런 얘기잖아요. B 코드는 뭐예요? 여기 B 코드인데요. 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봐. 이런 뜻이죠. C 코드는요. 앞에 있는 명사를 보충 설명해봐. D 코드는요. 앞에 있는 형용사의 대성을 밝혀봐. 이런 얘기죠.
이 코드는요, 접속사의 뜻을 토시로 바꿔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그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상식으로 그냥 해석을 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해석이 물론 거의 다 잘 되지만 약간 정확하게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토시를 제공해 놨어요. 코드가 있으면 토시를 이렇게. 여기다 아이들은 뭐라고 쓰겠어요? 자, 명사 뒤에 있고, 자,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계획이 있기 때문에 B코드라고 쓰고, 그럼 B코드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대중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판단, 이와 같이 정확하게 토시를 붙여서 해석을 이 밑에다가 써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전부 다 토시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 코드가 되겠죠. 그럼 이 코드는 이 접속사 if의 뜻을 토시로 바꿔봐 그랬으니까 만약 뭐뭐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 토시를 참고해서 여기 해석을 전부 다 쓰게 해야 됩니다. 해석을 이렇게 말로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말로 하면은요, 그럴듯하게 이렇게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글로 써보면 자기가 어디를 이상하게 썼는지, 어디 토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되는지, 우리말로 말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쓰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단락 전체를 이렇게 코드를 쓰면서 여기다 B라고 쓰고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 이와 같이 원하는 이런 토시를 붙여가면서 해석을 전부 다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에서 뭐 하느냐, 토시 연결 훈련을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표시된 코드를 우리말 토시로 연결하면서 의미 단위별로 해석을 쓰시오. 의미 단위별이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편의상 슬래시로 끊어놨습니다. 이런 단위로 해석을 쓰라 이거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점검하기가 좋죠. 해석과 번역은 다르잖아요. 번역은 완전히 우리말로 바꾸는 거죠.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점검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학생 스스로가 이제 보통 채점을 하는데 점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의미 단위로 끊어서 영어 어순으로 이렇게 해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차이점은 뭐냐? 이 앞전 코스하고 차이점은 이번에는 이제 코드를 줬죠. 이렇게. 자, B 코드니까 얘를 이렇게 가지고 꾸미겠죠. 그렇죠? 그때 이번에는 여기에 뭐가 없어요? 토시가 없죠. 자, 앞에서 한번 훈련했으니까 네가 이제 학생한테 직접 토시를 붙여서 코드는 내가 줬으니까 토시를 직접 붙여서 그렇게 해석을 해봐라 이런 얘기죠. 이때도 반드시 해석을 쓰도록 시켜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아이들은 이 과정을 전부 다 수행을 하겠죠. 그리고 학생 스스로 채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 하느냐? 해석 자동화 훈련. 이거는 이제 연상 작업이라고 해서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단락의 내용을 전체를 해석 자동화 훈련을 하는데 연상 작업은 뭐냐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하나의 단락의 이야기를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서 이미지화 시켜서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 obvious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아 이거는 어떤 이야기에서 나왔던 단어야. 아까 우리가 봤던 뭐 efficiently and promptly 이런 건 딱 보면 어때요? 아 그 전화 개통에 관한 그 단락에서 나왔던 단어들이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도록 courtesy, consideration 이런 단어를 봐도 어때요? 금방 기억이 나겠죠. 이와 같이 이 이야기 자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연상할 수 있도록 또는 스토리로 연상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것이 해석 자동화 훈련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면요. 코드 판단과 토시 연결이 자동화될 때까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코드 판단이 자동화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면요. 자, obviously one of the judgment the public has of us 여기까지 끊어서 이제 주어니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 대중이 우리에게 가지는 판단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가 B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B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대중이 우리에게 가지는 판단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와 같이 코드 판단이 그냥 자동으로 이게 B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앞에서 다 훈련했으니까 이게 그냥 우리말처럼 자연스럽게 해석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토시 연결을 마음속으로 이제 하는 거죠. 대중이 우리에게 가지는 이렇게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아까는 써봤지만 이제는 자기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될 때까지 훈련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통 5번 이상 읽으라고 합니다. 자, 이게 끝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한테 저한테 오라고 그래요. 오라고 해서 자, 이걸 해석을 시킵니다. 해석을 시킬 때 자, 분명히 대중이 우리에게 가지는 판단들 중에 하나는 우리의 전화 서비스가 좋은지 여부이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만약 그들의 전화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개통이 된다면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말 읽듯이 착착착착 해석을 하면 합격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기술적으로 만약 그들의 전화가 개통이 된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통이 된다면 그들은 얻는데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어때요? 이거를 WH 해석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다시 더 돌려버립니다. 더 읽고 와 이렇게.
그럼 아이가 이거를 거의 한국말 읽듯이 내 앞에서 시연을 보일 때까지 연습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연습 과정 속에서 단어는 다 외워지는 것이고요. 코드도 다 자동으로 판단되는 것이고 토시 연결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하나의 스토리로 머릿속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장기 기억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단어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자, 단어 테스트는 단서를 제시해주고 인출이 될 수 있도록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테스트는 매번 있는 게 아니고요. 3개의 유닛이 끝나면, 그러니까 이런 단락을 3개 공부하면, 바로 하면 금방 다 아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3개가 끝나면 단어 테스트가 나옵니다. 그럼 단어 테스트 하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시된 글의 단서를 바탕으로 단락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단어의 의미를 쓰시오. 자, 단서를 제가 전부 다 12권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단서란 건 뭐냐 그러면 아까 연상 작업을 했잖아요. 그 단락이 무슨 이야기인지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도록 또는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2가지 이거를 보면은 딱 그 단락이 떠오르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전화 서비스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친절함도 필요하다. 그러면 얘들은 그 전화 서비스에 관한 단락 이렇게 떠오르겠죠. 또는 하나 더 해놨어요. 혹시 생각이 안 날지도 모르니까 소비자는 전화 서비스가 기분 좋은 방식으로 제공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어. 그러면 알겠어요. 이렇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뿐만 아니라 courtesy and consideration을 가지고 전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단어를 이제 써봐라.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여기까지 아주 순간적으로 다 쓸 수가 있겠죠. 떠오르게 이렇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이제 그 예측 복화와 해석에 관한 책을 지금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이런 코드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 해석 책의 제일 뒷부분에 보면은 아주 정교하게 왜 이게 A 코드인지 왜 이게 B 코드인지 아주 정교하게 정말 힘들었는데요. 다 이렇게 제작을 해놨어요. 학생 스스로 그걸 보고서 내가 이래서 착각했구나. 예를 들어서 오형식 문장인데 자기는 뭐 다르게 오해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왜 이게 오형식인지 그런 것들을 정교하게 다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손댈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채점을 할 수 있게끔 됐으니까 오늘 한번 이 강연이 끝나면 그 책을 한번 보세요. 뒷부분. 그러면 아주 해설이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핵심은 반복 테스트하고 정교한 관리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제가 만든 이 예측 복화와 해석보다도 더 좋은 교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제가 이걸 만들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말을 읽을 때처럼 영어를 읽어야 된다. 이런 취지. 그리고 독해와 그다음에 문법과 그다음에 단어 공부를 동시에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장기 기억화돼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상당한 시간 동안 연구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보다 단어 공부에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문제는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를 반복 테스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기적으로 반복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물론 저를 포함해서 게으르죠. 매번 그 학생이 그거를 자기 앞에 와서 계속 시연하고 자기는 그 해답지를 보면서 이제 잘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한다는 거. 그다음에 얘가 지금 뭐 43회까지 끝났는데 그렇죠? 그러면 앞에 했던 부분을 어디까지 복습을 시킬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계획을 세우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고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그 예를 들어주면요. 학원 성공의 예를 들어주면요. 제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어떤 학원은요. 학생이 540명인가 그래요. 근데 그 학원에 제가 이제 이렇게 특강을 나간 적이 있어요.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2달간인가 특강을 해줬는데 왜 이렇게 학생이 많이 모일까? 옛날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학생이 이렇게 많이 모일까를 제가 살펴봤더니 강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단어만 하루에 50개 내지 100개씩 외우는 거예요. 단어만. 그런데 그 단어의 테스트, 반복 테스트하고 관리가 정말 처절할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처절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외우지 못하면 뭐 집에를 못 간다든가 아니면 뭐 일요일 날에도 온다든가 아니면 집으로 찾아간다든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잔인하게 그 단어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들이 거기 많이 있었는데 그 엄마들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왜 여기 단어 외운다고 이렇게 학원을 이렇게 많이 다니나요?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원을 다닌 이후로 아이가 그 생활 습관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뭔가 과제가 주어지면 반드시 목숨 걸고 하는 이런 습관이 주어져서 우리는 그 아이의 그 생활 태도를 바꿔줬기 때문에 그 학원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540명의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 그 학원을 절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 학원의 단어 테스트 방식은 그냥 하루에 50개씩 외워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외우느냐? 제가 그때 봤던 뭐 이투스 단어책이었는데요. 그 이투스 단어책을 학생 스스로 지가 1번부터 50번까지 외웁니다. 그리고 학원에 오면은 노트에다가 자기가 그 한글말 뜻을, 한글말에 다 노트에다 50개를 씁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테스트 해가지고 그 책 보고 채점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테스트지를 인쇄하는 것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런데도 이제 아이들 스스로 이렇게 하는데도 엄마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그건 뭐겠어요? 관리를. 그렇죠? 반드시 그걸 하게끔 하는 그것 때문에 그 학원이 인기가 있었어요. 물론 수업 효과가 얼마나 높았는지 그건 전혀 제가 판단할 수도 없었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일반적인 단어 암기도 540명의 학생을 관리만 잘하면 모집하게 하는데 지금 우리 예측 복과 해석은 그런 일반적인 그냥 무작정 외우는 그런 단어하고는 게임이 안 되게 정교하게 설계가 돼 있는데도 이걸 가지고도 학생을 모집을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 능력이 없는 원장님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우리 다 가명한 원장님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 반복 테스트를 어떻게 주기적으로 만드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정도만 설계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저한테 이제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만드는 건 간단하죠. 제가 뭐 30분이면 다 만들죠.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향과 학원 내 아이들의 어떤 그런 학원에 온 주기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바로 요거를 꼭 작성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대단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 어드밴스드하고 예측 복화가 끝나면은 아까 제일 처음에 예측 복화 어드밴스드 있었잖아요. 그게 끝나면 고등학생들 전부 다 학원에 와가지고 예측 복화와 해석 이거를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렇게 과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과제로 줄지 학원의 수업으로 진행할지 이런 것을 마찬가지로 설계를 잘 하시라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단순하게 단어만 외워도 관리만 철저히 하면 어때요? 그 지역에서 인기를 얻어서 500명 이상을 모아요. 그런데 이 교재는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이상의 단어 암기 교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수학적으로 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걸 가지고도 학생을 모집 못한다. 그럼 학원을 그만둬야죠.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측 복화 말고 이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서술형 모방정작 특수 구문편에 있습니다. 서술형 모방정작 책 있죠. 거기 뒤에 제일 뒤에 특수 구문편에 있어요. 이 부분을 학생들한테 한 중학교 3학년 이상은 먼저 좀 이렇게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드밴스 이런 걸 하기 전에 이것부터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 동사 활용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나라 교수법은 뭐랄까 체계가 없달까 엉성해가지고 아이들이 이 동사 활용 동사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먼저 강의를 청취시킨 다음에 다른 어드밴스 이런 걸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학년들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중3 정도부터 시키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문자로 노트하고 그 필기도구를 좀 준비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장 선생님들이 이걸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동사의 활용, make라는 동사를 이제 활용을 시키는데요. 능동태, 수동태 합쳐가지고 현재 시제, 과거 시제 합쳐가지고 이 make라는 동사, 영어의 동사는 32가지 변화를 일으키죠. 이 32가지 변화를 시킬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따가 조동사도 필요하니까 조동사는 위를 가지고 그리고 능동태의 변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그 노트를 꺼내서요. 필기도구를 잡고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동사는 이렇게 하나 쓰는 경우가 있고 2개 이상 결합해서 쓰는 경우가 있죠. 영어 동사를 최대 이렇게 결합해서 쓰는 방법은 5개까지 결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원리를 지금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선생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기 좋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안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동사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줬겠죠. 그런데 오늘 이 방식으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용했던 방식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고등학생들이 딱 왔을 때 저는 옛날에 고등학생을 주로 가르쳤으니까 이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대단히 좋아합니다. 동사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동사의 결합 규칙은 제가 만드는 이름이겠죠. 동사를 2개 이상 플러스 시키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규칙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4번은 수동태니까 능동태에서는 이 3가지만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도 한번 써보세요. 동사를 1개 쓰는 방식은 뭐겠어요? make를 이제 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make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 자, 동사를 2개 쓰는 방법은 이 1번 규칙을 쓰면 되겠죠. 아까 조동사 위를 쓰기로 했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쓰겠죠. 그렇죠? 그 다음 2번째 동사를 2개 쓰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2번 규칙을 쓰면 되겠죠. have 플러스 pp로 써보세요. 그러면 have mad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를 2개 쓰는 방법은 3번 규칙을 쓰면 되겠죠. 그럼 써보세요. 비동사는 is를 쓰세요. 대표 선수로. 그러면 is making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자 능동태를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4번은 쓰면 안 되겠죠. 동사를 2개 쓰는 방식은 이와 같이 3가지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동사를 2개 쓰는 게 끝났으니까 3개를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번호를 이제 1번 플러스 2번 이렇게 했는데 이때 반드시 낮은 번호 플러스 높은 번호 순으로 결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높은 번호 3 플러스 1, 2 플러스 1, 3 플러스 2 이런 것들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1, 2, 1, 3, 2, 3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 2번을 플러스해서 쓸 때 자, 동사가 2개 이상일 때 여러 개일 때는 애들한테 마지막 동사가 본동사라고 꼭 알려주세요. 마지막 동사가 본동사다. 그러면 1번 플러스 2번 하려면 자 마지막 동사가 본동사니까 여기다 넣어갖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말로 해봐도 되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써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will have made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개를 쓰는 방법은 1번 플러스 2번이 끝났으니까 1번, 3번을 플러스 하면 되겠죠. 역시 마지막 동사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써보세요. 예, will be making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낮은 번호 플러스 높은 번호이니까요. 2번 플러스 3번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써보세요. will have made 이렇게, have been making 이렇게 되겠죠. making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2개 쓰는 방법은 더 이상 없죠. 그렇죠? 2개 플러스 하는 방법은 더 이상 없잖아요. 다 했잖아요. 1, 2, 1, 3, 2, 3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낮은 번호 플러스 높은 번호 순이니까 1, 2, 3을 다 플러스 할 수 있겠죠. 그럼 동사가 4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3번에 여기에 본 동사가 들어가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해보세요. 써보세요. 자,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마지막이니까 더 이상 없겠죠. 그래서 능동태 현재 시제의 동사 활용은 이와 같이 8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빠른 속도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make라는 동사를 먼저 하나 쓰는 방법은 make가 되겠죠. 그 다음 2개 쓰는 방법. 조동사 will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로 해보세요. will mak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2번 규칙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have made 이렇게 되겠죠. 3번은 어떻게 될까요? is making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 2번을 플러스하면 어떻게 될까요? will have mad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 3을 플러스하면 어떻게 될까요? will be making 이렇게 되겠죠.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을 플러스하면 어떻게 될까요? have been making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 2, 3을 다 플러스하면 어떻게 될까요? will have been making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능동태 현재 시제 8가지 변화를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현재 시제라 하는 이유는 여기 조동사 will이 있으면 우리는 미래 시제라 그러는데요. 여기 can이 들어오면 뭐가 되겠어요? 현재 시제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will이라는 것은 미래 시제라고 봐도 되지만 이거는 미래의 뜻을 가지고 있는 현재 시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원래는 정확한 겁니다. 일단 그거는 논외로 치고요. 그 다음에 해석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거는 미래 시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12시제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보세요. 이거는 현재 시제, 얘들한테 이렇게 하는 건 미래 시제, 현재 완료, 현재 진행형, 미래 완료, 미래 진행형, 다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진행형, 미래 완료 진행형 이렇게 이름 알려주고요. 여기서 애들이 해석이 어려워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요겁니다. 자, 해법인 ing. 중학교 2학년 때 이게 나오더라고요. 해법인 ing. 중3인가 이렇게 나오던데 계속 뭐뭐하는 중이다. 이 해석 하나만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에는요. 자, 계속 뭐뭐하는 중이다에다 조동사의 뜻만 붙이면 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해서 알려주면 되겠죠.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일 거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보통 3번 정도 하면 애들이 동사 변화를 마스터합니다. 그러면 동사에 대해서 이제 공포감이 없죠. 어떤 동사를 보더라도 해석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동사가 맞게 쓰였는지 틀리게 쓰였는지 이거를 전부 다 분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과거 시제는 자 보세요.
여기 이 시제를 만약에 시제 일치를 시킨다든가 과거로 쓴다고 그랬을 경우에 제일 마지막 걸로 한번 봐볼까요? will have been making 여기서 과거로 바꿀 수 있는 형태가 바뀔 수 있는 것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making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되죠. 비동사 뒤에다가 동사를 쓸 때는 반드시 3번 규칙 ing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과거형으로 바꿀 수가 없죠. 그 다음 have been 할 때 이 been have 뒤에는 반드시 pp를 써야 되니까 절대로 변할 수가 없죠. have 조동사 뒤에는 원형을 써야 되니까 절대로 바뀔 수가 없죠 형태가. 그러면 결론을 낼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있는 동사만 그 모양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동사들은 그 형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제일치를 시킬 때, 즉 과거 시제를 만들 때 제일 첫 번째 있는 동사만 과거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있는 동사가 전부 다 과거로 바꿨죠. 그래서 이런 동사가 나와도 아이들이 이제 겁을 내지 않고 동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요거를 3번 정도 시키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동사를 완벽하게 익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수동태를 만드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이들한테 이거를 시켜주면 좋아요. 수동태는 이 4번 규칙을 쓰는 거죠. 그럼 먼저 동사가 하나일 경우에는 그냥 4번 규칙을 쓰면 되겠죠. 선생님들도 그냥 재미로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비동사는 is를 사용하세요. is mad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will make. 자, 1번 규칙의 동사죠. 능동태 동사죠. 요거를 수동태로 바꿔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수동태로 바꿀 때요. 자, 1 플러스 4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애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됩니다. 이 마지막 그러니까 수동태는 be 플러스 pp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비동사를 이 마지막 동사하고 똑같은 형태로 두고 얘는 pp로 뒤에다 써라. 이렇게. 자, 다시 동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맨 마지막 동사하고 비동사를 똑같은 형태로 쓰고 마지막 동사는 본동사니까 pp로 물러나라.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동사 원형이니까 비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쓰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will be. 그리고 마지막 동사는 무조건 pp로 써라. 그래서 will be made. 이렇게 기계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또 해볼까요? 자, have made 이렇게 되는데 현재 완료의 수동태가 되겠죠. 비동사를 이 형태로 쓰면 have been이죠. 그리고 얘는 pp로 가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have been made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is making 선생님들 써보세요. 비동사를 이 모양으로 쓰세요. 그리고 얘는 pp로 뒤로 물러나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is being mad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will have made. 자, 마지막 동사에 수동태가 들어가는 겁니다. 4번 규칙이니까 마지막 동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동사 이 형태하고 비동사를 똑같이 쓰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will have been이 되겠죠. 그리고 이 동사는 pp로 뒤로 물러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미래 진행형의 수동태다. 그러면 마지막 동사를 비동사하고 똑같은 형태로 비동사를 이 형태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will be being 이렇게 되겠죠. will be being. 그리고 얘는 pp로 물러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진행형의 수동태다. 역시 비동사를 이 마지막 동사하고 모양을 똑같이 하고 얘는 pp로 물러나면 되겠죠. 써보세요. 그러면 have been being mad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자, 역시 마지막 동사하고 비동사를 똑같은 형태로 쓰고 pp로 물러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들한테 이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그냥 읽으면 되겠죠. will have been. 그 다음에 여기서 being made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 마지막 형태의 수동태는 거의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우리가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2학년 때 수동태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미래 시제의 수동태 해가지고 교과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 이렇게 써라. will be 플러스 pp를 써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갖고 보통 참고서나 이런 데도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애들이 will make, 미래 시제의 수동태는 will be pp를 쓰는 거야. 이걸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 좀 몇 달 지나서 현재 완료의 수동태 그러면 어때요? have been pp 이렇게 또 이렇게 박스 쳐가지고 이거 외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참고서나 이런 데 보면 have been 플러스 pp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몇 달이 지나면 진행형의 수동태. 그 다음에 또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미래 완료의 수동태, 미래 진행의 수동태. 나올 때마다 이걸 박스를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어때요? 수동태에서 이것만 해도 8가지잖아요. 이 8가지 수동태 공식을 외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이와 같이 수동태로 만들 때는 동사의 결합 규칙 4번을 쓰기 때문에 마지막 동사를 비동사를 마지막 동사의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마지막 동사는 뭘로 한다? pp로 바꾼다. 이렇게 딱 한마디만 알려주면 수동태 동사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동사가 2개 이상 있을 경우에 수동태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볼까요? 말로 해보세요. 자, make의 수동태는 뭘까요? is made가 되겠죠. will make는 뭐가 될까요? 자, 이 will 다음에 있는 make에다가 비동사가 똑같은 형태를 집어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조동사 뒤에니까 will be made 이렇게 되겠죠. have made는 어떻게 될까요? have been made 이렇게 되겠죠. 아이들한테 이 훈련을 칠판에 띄워놓고 시키는 겁니다. is making은 어떻게 될까요? is being mad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will have made는 어떻게 될까요? will have been mad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will be making은 어떻게 될까요? will be being mad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have been making은 어떻게 될까요? have been being mad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will have been making은 어떻게 될까요? will have been being made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훈련을 해주면 수동태, 동사가 2개 이상일 때 수동태에 대한 공포감이 없어지겠죠. 그러나 이번에는 수동태를 능동태로 전환하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업에서는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꿔라. 이건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꿔라. 이건 잘 안 하죠. 특이하죠. 그래서 수동태를 능동태로 동사 변화를 시키는 방법. is made를 만약에 능동태로 바꿔라. 그러면 이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꾼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이 4번 결합규칙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수동태를 없앤다는 것은 4번 결합규칙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is를 없애고 자, 이 made를 is하고 똑같은 형태로 앞으로 밀어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make 또는 makes가 되겠죠. 자, will be made 그랬어요. 비동사 애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게 좋아요. 4번을 해체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합규칙 4번을 해체시키니까 자, 이 비동사를 제거하고 얘를 이 모양으로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선생님도 한번 써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니까 will mak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비동사를 제거하고 자, 이 동사를 이 형태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have made 이렇게 되겠죠. 비동사가 pp니까요. 그 다음 is being made 얘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is making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그러니까 이 비동사가 이렇게 있을 때 자 보세요. 뒤에서 2번째 비동사를 없애는 겁니다. 왜냐 이게 4번 결합규칙이니까 얘를 없애고 이 형태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will have mad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will be being made 얘를 없애면 되겠죠. 그리고 make를 이 형태로 만들어주면 will be making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have been being made 얘를 없애고 얘를 그대로 모양으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have been making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뒤에서 2번째 비동사를 없애고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will have been making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학생 스스로 제가 다 강의를 제작해 놨으니까 학생 스스로 해도 되고요. 자, 이걸 띄워놓고 얘들한테 직접 수업할 때는 말로 해봐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번 해보세요. 자, make 되겠죠.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will make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have mad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is making. 그 다음에 이거는 will have mad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will be making이 되겠죠. 그 다음 이거는 have been making이 되겠죠. 그 다음에 will have been being made는 어떻게 되겠어요? will have been making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동사 능동태, 수동태 변환을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이걸 훈련을 3번 정도 하면 어때요? 가지고 놀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make라는 동사를 지금 이제 공부를 다 했는데요. 제일 먼저 능동태 그 시제 이거 6개가 있었죠. 그리고 앞에를 전부 다 과거로 바꾸면 과거 시제까지 16개가 되겠죠. 이 모든 거를 다시 이렇게 수동태로 바꾸면은 32가지 동사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걸 가르칠 때 고등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칠 때 이 32가지 동사 변화를 make하고 will 또는 make하고 must, do하고 can 이렇게 동사하고 조동사를 주고 32가지 변화를 해서 가져와. 그래서 그거를 다 완벽하게 변화시킨 놈만 집에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완벽하게 될 때까지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말로 제가 불러주는 겁니다. is made 능동사로 바꿔라 해가지고 is made, is being made 그럼 팍팍 이렇게 바꿀 수 없으면은 혼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문문. 자, 의문문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문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부정문, 그 다음에 부가의문문, 그 다음에 동의의 표현. 자, 이런 것들 애들이 하나씩 이렇게 별도로 배우기 때문에 이런 건 심란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사가 하나일 때는 보통 중학교 1학년 때 다 배우니까 그건 빼고 동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맨 앞동사로 만든다. 이걸 알려주면 됩니다. 맨 앞동사로 만든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이 문장이 있어요. You have been studying French since 97, 18, 19 이렇게 돼, 2019 이렇게 되네요. 자, 이 문장 너는 2019년 이래로 계속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어. 이걸 의문문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의문문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를 도치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보면 동사가 3개죠. 아이들한테 만들어봐라 그러면 얘들아 동사가 2개 이상이면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문장으로 첫 번째 동사로 만드는 거야. 이거 알려주면 끝이죠. 즉 의문문은 주어 동사로 도치하니까 첫 번째 동사하고 주어를 도치하라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만들면 끝이죠. 자, 그럼 이제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겠죠. 너 계속 프랑스어로 공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대답을 해야 되겠죠. 자, yes, no 대답을 할 때 동사가 2개 이상이죠. 첫 번째 동사로 대답하면 된다. 애들한테 이것만 심어주면 되겠네요. Yes, I have. No, I have not. 이렇게. 그 다음 부정문. 자, 이거를 부정문 만들어라 그러면 물론 애들이 다 만들 수 있지만 원칙을 정확히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사가 몇 개예요? 3개죠. 동사가 2개 이상일 때는 첫 번째 동사로 부정문을 만든다. 부정문이라는 것은 동사 뒤에다가 부정부사 낫을 붙이는 거잖아요. 첫 번째 동사 뒤에다 낫을 붙이면 끝이죠. 이 원칙을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늘 이렇게 하면 되던데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애들한테 자, 의문문, 대답, 부정문, 부가의문문, 동의의 표현 이런 것들이 동사 2개 이상 있을 때는 첫 번째 동사로 만든다는 걸 정확하게 심어주면 좋겠죠. 동사를 먼저 이렇게 딱 제압을 해야 됩니다. 영어 공부를 할 때는. 그 다음 부가의문문. 부가의문문 그러면 애들이 뭐 do you, don't you, 뭐 이렇게 isn't 뭐 이렇게 비동사하고 보통 조동사 둘을 많이 떠올립니다. 왜냐? 동사가 하나일 때는 그걸로 만드니까요.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동사가 2개일 경우에는 첫 번째 동사로 만든다. 그럼 이걸 부가의문문 뭘까요? 이런 것들 학교 시험에 잘 나오죠. 당연히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동사로 만들어주면 된다. 쉽죠? 그다음 동의의 표현은 뭐예요? 그는 이미 그의 숙제를 다 했어. 자, A가 이렇게 말하니까 B가 그녀도 했어. 이럴 때 자, 여기에 뭘 넣느냐 이거죠. 보통 학생들이 so does she 이렇게 그다음에 뭐 so is she 이렇게 해가지고 비동사하고 조동사 둘을 많이 쓰잖아요. 동사가 하나일 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so am I, so do I 이런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 2개 중에 하나가 복이 있으면 꼭 그걸 고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동사가 이건 토익 문제도 많이 나와요. 동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동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so, has sh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의 동의의 표현도 있겠죠. 그럼 그의 숙제를 아직 하지 않았어. 동사가 2개죠. 그러면 그녀도 안 했어. 이렇게 했을 때 역시 동사가 2개 이상이면 첫 번째 동사로 만든다. 이것만 알려주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뭘 공부했어요? make라는 동사를 가지고 32가지 동사 활용을 시키는 훈련을 했고요. 능동수동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의문문을 만드는 동사가 2개 이상 있을 경우에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대답하는 방법,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부가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긍정이나 부정의 동의의 표현을 하는 방법. 자, 이것들을 공부했는데요. 살펴봤는데요. 요거를 학생들한테 먼저 알려주세요. 그러면 동사가 하나일 경우는 대부분 중학교 1학년이나 그 이하에서 다 배우기 때문에 잘해요. 동사가 2개 이상일 때는 애들이 약간 이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의문이 가죠. 이 부분을 딱 제압을 하면 애들이 동사에 자신감을 갖겠죠. 그래서 공부를 처음에 시킬 때 이런 걸 좀 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어 파악에 대해서 그리고 의미단위 끊어읽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코드 독해 2권 유닛 12의 주어 파악과 실전 독해 부분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등학생들 정도 되면은 먼저 이 부분을 여기 부분 있죠. 이게 다 원어로 인쇄가 되니까요. 교재가 없더라도 인쇄가 되니까 여기를 인쇄해가지고 강의 다 제작돼 있으니까 그리고 예문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이 훈련을 좀 시켜주면 독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해석이라는 것은 A는 B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단락 독해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주어는 뭐뭐이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기본은 이 주어를 파악하는 겁니다. 알겠죠? 해석의 핵심은 주어 파악이다. 그러면요, 그 선생님들마다 해석을 할 때 어디서 끌어서 읽느냐 뭐 이런 문제 있죠. 의미단위. 그래서 목적을 찾는데 포인트를 두는 사람, 보호, 그다음 수식어를 찾는데 포인트를 두는 사람. 굉장히 그 독해 해석 방법이 많은데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해석을 못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두 번째, 오형식 문장입니다. 알겠죠? 물론 융합명사 이런 것들은 어렵긴 하지만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뭐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나올 뿐이지 나머지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다시 고등학생들이 해석을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어를 잘못 찾는다. 그러니까 주어를 못 찾았을 경우에 해석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오형식 문장. 오형식 문장은 대략 네 문장 내지 다섯 문장이 지나가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오형식 문장이 우리말로 해석하면 삼형식이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드밴스드 3권의 변형으로 명사절 파트를 반드시 공부를 고등학생들은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해석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경우에 이 주어를 찾으면 나머지는 해석이 잘 됩니다. 알겠죠? 목적어 찾기, 보호 찾기, 그 다음에 뭐 수식어, 보충어 찾기 이런 것들은 코드로 다 처리하면 되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려운 경우는 주어 찾기다. 해석의 원칙, 주어가 확장될 경우, 주어가 명사 하나가 아니라 길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수식어나 보충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주어 전체를 하나의 의미 단위로 끊어서 얘기합니다. 주어를 토막 내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주어 전체는 항상 하나의 의미 단위로 끊어라 이러죠. 확장될 경우입니다. 확장이 안 될 경우는 끊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동사를 통과하겠죠. 주어를 찾았으니까. 동사 이후에는 보통 단어를 5개 내지 7개 단위 기준으로 연결장치나 전치사 그리고 등위접속사 이런 데서 자기가 적당히 끊어가면서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 뒤는 자기가 적당히 해주면 되는 거예요. 동사 앞에는 반드시 주어가 단어가 확장이 됐을 경우에는 하나의 의미 단위로 끊어 읽는다. 그럼 주어의 확장의 경우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생님도 다 아시는데요. 제가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주어를 찾기 어려운 경우 이거를 전부 다 종류를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아이들한테 꼭 좀 먼저 알려준 다음에 수능 예측 독해 이런 걸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먼저 주어 뒤에가 전면구가 오는 경우에 주어를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자, 첫 번째 문장 보면 더 갭이 주어란 거 알겠죠? 그런데 뒤에 동사 안 나와요. 그럼 전치사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럼 여기까지 끊어서 한꺼번에 하나의 의미 단위로 해석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당연하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애들이. 자, 첫 번째 명사는 주어인데 동사 안 나왔죠. 그럼 전면구가 등장했죠. 여기까지가 주어부. 그래서 한꺼번에 해석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어를 통과하면 진짜 해석이 잘 되나 볼까요? 자, 그래서 가게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종종 유니폼을 입는다. 동사를 통과하니까 어때요? 명사 있으니까 유니폼을 입는다. So that. 자, 이 코드죠. 부사절이죠. 그 다음에 여기 주어를 통과했죠. 주어가 찾기 쉽잖아요. 고객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지를 주어만 통과하면요. 뒤에는 전부 다 해석이 잘 됩니다. 제가 다 실험을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주어가 tens of thousands of kids. 이 kids가 주어죠. 그리고 여기 앞에가 수량어가 붙어 있죠. 그럼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 안 나오고 전치사가 나오면 자, 전면구 형용사가 되겠죠. 여기까지 한 호흡에 끊어서 해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어를 통과하면 나머지 해석은 전부 다 자동으로 됩니다. 오늘 한번 해보세요. 자, 그들의 첫 번째 사진이 주어죠. 동사 안 나왔어요. 전면구가 나왔죠. 여기까지 한 호흡에 끊어서 밤하늘에 대한 그들의 첫 번째 사진들은 동사를 통과하면 주어를 통과하면 어때요? 해석이 너무나 쉽습니다. 자, 주어가 확장된 경우, 즉 주어 찾기가 어려운 경우 첫 번째가 주어 뒤에 전면구가 나오는 경우죠. 두 번째는 주어 다음에 B코드나 C코드가 올 수 있겠죠. B코드는 형용사절을 이야기하는 거고 C코드는 명사 보충어, 즉 동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수식어나 보충어는 영어에서는 명사 뒤에 배치되기 때문에 주어 뒤에 이런 것들이 오면 주어 찾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 경우의 수를 딱 정리해주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교재에는 원하고 강의에는 훨씬 더 많은 예문들이 돼 있어요. 애들이 충분히 훈련할 수 있도록 예문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훈련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독해를 해볼까요? 첫 번째 대명사니까 주어죠. 주어 뒤에 동사 안 나왔으니까 딱 전치사 아니면 연결장치가 등장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연결장치의 세력 범위가 여기까지죠. 여기는 끊지 말고 한꺼번에 여기서 끊어서 종이 위에다 그것들을 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주어를 통과하면 나머지는 해석이 쉽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잘했다. 자, 테스트의 다른 집단보다 주어만 통과하면 해석이 쉽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 명사 뒤에가 이렇게 B코드가 온 경우 주어가 확장되죠. 그러면 여기서 those 사람들은
그것들을 종이에 쓴 사람들은 이렇게 두 번 해석하지 말고 주어 뒤에 동사가 안 나왔다 그러면 비코드 이렇게 딱 끊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해석 자동화 훈련을 시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another simple way. 자, 이게 또 주어죠 명사니까. 그런데 동사 안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죠. C 코드가 왔으니까 여기서 끊어서 에너지 사용을 감소시키는 또 다른 간단한 방법은 이와 같이 한 호흡에 주어를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어만 통과하면 나머지 해석은 쉽습니다. 보통 언어학에서는 이거는 이제 이거를 이 주어가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이 속에가 얘가 들어있잖아요. 핵이 들어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언어학에서는 헤드라고 그러죠. 헤드. 머리 헤드라고 하는데 이걸 핵 명사구라고 부르죠. 그래서 핵이 들어있는 경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넘버가 주어죠. 근데 동사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전치사가 있네요. 자, 그래서 전치사까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가는 거죠. 갔는데 뒤에가 갑자기 형용사구가 등장했죠. 그럼 이거는 휘즈 삭제라고 관계대명사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삭제된 거죠. B코드가 되겠죠. 여기까지를 한 호흡에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드를 공부하는 거죠. 알겠죠? 주어만 통과하면 뒤에는 해석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핵이 나왔죠. 명사. 그런데 뒤에가 conducted라는 동사에 ed가 붙은 형태가 나왔잖아요. 자, 애들이 이걸 많이 헷갈려하죠. 이게 동사냐, 자, B코드, 과거분사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동사가 뭘이 필요한 동사를 보는 거예요. 행하다, 뭘 필요하죠. 필요한데 뒤에가 명사가 없으면 PP. 그렇죠? 필요한데 뒤에가 명사가 있으면 그건 동사.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ed가 붙어 있는 동사를 만났을 경우에 그 동사를 뜻을 보면 자, 행한다, 뭘 필요한데 뒤에가 listen 올리는 그 명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사가 없어. 그러면 얘는 PP. 알겠죠? B코드다. 그 다음에 명사가 있으면 동사다.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호흡에 해석을 하도록 이렇게 자동화시키면 되겠습니다. 동사를 통과하면 해석은 쉽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행해진 새로운 연구는 보여준다. 뭐를 사회적인 고립이라는 것이 여기 나왔죠. 오형식. 사회적인 고립이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한 financial decisions, 재정적인 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고. 동사만 통과하면, 즉 주어 동사만 통과하면, 주어만 찾으면 해석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interpretation이라는 핵이 나왔죠. 명사. 근데 동사 안 나왔습니다. 동사 안 나오면 전치사 아니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연결 장치가 등장하는 거죠. of WH라는 C 코드가 등장했죠. 이렇게 끊어서 단숨에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이때는 C 코드니까 앞에 있는 interpretation을 뭐 해야 되겠어요? 꾸미는 게 아니라 보충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신이 관찰했던 것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주어를 통과하면 해석은 쉽습니다. Must however be made with care. 자, 조심스럽게 하지만 행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since절이 이제 부사절인데요. The function of play. 여기서 끊은 이유가 뭐겠어요? 다시 부사절 속에 들어가서 주어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명사지 전명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끊어서 자, 그 플레이에 대한 기능이 복잡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이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뭐가 나올까요? 자, BC 코드의 확장된 세력 범위. 이제 이건 더 어려워지겠죠? 한번 볼까요? The thing. 자, 핵이 나왔죠? 명사가 나왔으니까 주어입니다. 그런데 동사가 안 나왔어. 대신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수상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B 코드가 되겠죠? Each tribe used to. 자, 각각의 부족이 사용한다. 근데 여기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투부정사가 하나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이 관계사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그 속에 다시 조그마한 문장이 또 하나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구나 옷이나 장난감, 그 다음에 뭐 주거지나 음식 등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부족이 사용했던 물건들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뭘 이제 설명해야 되냐면요. 이 대시라는 게 연결 장치잖아요. 이 연결 장치의 세력 범위가 여기서 끝나느냐, 즉 가로를 쳤을 때 여기서 가로가 닫히느냐, 아니면 이 세력 범위가 끝까지 가느냐,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러시아 인형의 그 마트로요시카 인형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 속에 들어가면 또 똑같은 인형이 나오고 또 나오잖아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 이와 같은 인형 속에 또 그 속에 들어가니까 문장이 또 들어있고 그 속에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이 그 러시아 인형처럼 문장 속에 문장이 계속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주어 다음에 나올 경우에는 잘 들어보세요. 주어 다음에 나올 경우에는 그 첫 번째 연결장치 세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어를 통과해서 즉 동사를 통과할 경우는 어떠냐? 그때는 세력 범위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끊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목적어 자리에 이 부분이 나왔다면 어때요? 자, 그 물건들을 사용했다. 아니, 그 물건들이 있다. 뭐 이렇게 해놓고 나는 그 물건들을 안다. 이렇게 해볼까요? 목적어 자리에 넣어보죠. 각 부족들이 사용했던 물건, 옷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 동사를 통과했을 경우는 그냥 코드별로 끊어가지고 의미 단위로 그냥 해석을 앞에다 연결해주면 정보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주어 자리에 이게 등장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세력 범위, 대세 세력 범위가 푸드까지라는 것을 파악할 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번에도 the biggest mistake이 주어져. 근데 뒤가 대신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한다. 뭐 할 때 그들이 첫 번째 투자를 할 때, 자, 대세 세력 범위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들이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할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하는 가장 커다란 실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주어란 건 알겠는데 대신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로를 쳐갖고 이렇게 꾸며주는데 동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야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아이들한테 알려주실 때 주어 다음에 연결 장치가 등장하면 세력 범위를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 알겠죠? 그러나 주어 자리가 아닐 경우는 그 세력 범위를 끝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알려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펄스이 나왔는데 후가 나왔어요. 자, 이 세력 범위를 가는데 딱 하나로 끝나면 좋죠. 만약에 has learned a variety of ways 여기까지 딱 해가지고 꾸며주고 바로 동사가 나오면 참 좋겠죠. 동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이렇게 하는데 그 문장 속에 러시아 인형처럼 또 하나 문장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분노를 조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배우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감산으로 한 호흡에 코드 판단이 자동화돼서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독해력이죠. 동사를 통과하면 독해는 쉽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 주어 자리에 쓰인 A 코드. 이제 지금까지는 헤드가 있었죠. 핵이 있었죠. 명사가 있고 그 뒤에가 붙였잖아요. 이번에는 핵이 없고 그렇죠. 바로 문장이 주어 자리에 들어간 경우 주어 자리에 문장 넣기죠. 명사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 코드, 주어 자리에 쓰인 A 코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맨 앞에가 연결 장치가 등장했네요. 세력 범위까지 가라고 그랬죠. 주어에서는 반드시 여기까지죠. 그래서 훌륭한 청취자가 되는 것은 동사를 통과하면 해석이 쉬워요.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데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가장 처음에 연결 장치가 등장했죠. 세력 범위로 갑니다. 이러한 방법이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가 세력 범위니까 주어, 동사 앞이니까 주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아이들에 따라서 이런 대절 이런 것들을 특히 투부정사 같은 게 나올 때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 그 기존의 그 수업 방식은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 being에다 밑줄을 쳐놓고 이게 동명사다 이렇게 동명사. 그래서 이게 주어다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많이 안 그렇죠. being a good listener 여기다 이제 주어 이렇게 하는데요. 옛날에는 이 being에다 주어라고 써놨어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 여기가 있으잖아요. 동사 앞에 있는 놈이 좋은데 being이 동사 앞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good listener 앞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좋은지 알겠냐고요. 선생님들은 이거를 다 알죠.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being, ing는 문장 연결 장치입니다. 그렇죠? 동사부터 시작되는 문장이에요. 비동사 뒤에가 명사가 있으니까 이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서 주어 자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문장 맨 앞에 WH가 등장했네요. You inherit it and live it. 여기까지 딱 끊어서 자, 이 what의 세력 범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어입니다. 주어를 통과하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장 맨 앞에 it이 있으니까 주어를 파악하기 쉽죠. 그런데 이건 가짜 주어고 진짜 주어를 이렇게 찾는 진주어, 가주어 구문도 아이들이 주어를 찾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 주어 자리에 문장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어 찾기 어려운 경우는 뭐냐?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A 코드가 다시 확장이 될 수 있겠죠. 자, 러시아 인형처럼 또 구석에 문장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어 자리에 연결 장치가 등장했을 때는 세력 범위를 파악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주어 자리에서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한테 이거를 꼭 이야기해 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 주어를 찾으면요. 해석에 반을 했잖아요. 안 그래요? A는 B다 해서 A를 찾았잖아요. 아,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해되죠? 그래서 해석에 반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 마음에서 이제 어때요? 긴장감이 이렇게 좀 누그러지면서 해석에 자신감을 얻겠죠. 근데 주어를 못 찾으면 어때요? 뒤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자, 봅시다. 문장 맨 앞에 연결장치 ing가 나왔어요. 그럼 이 세력 범위를 끝까지 추적해야 됩니다.
having someone 누군가를 가져요. 아 그런데 who가 있으니까 얘가 someone을 꾸민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꺼번에 주어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즉 아이들한테 자 이게 ing의 세력 범위고 그 속에 조그마한 문장이 또 하나 들어갔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주어 자리에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력 범위를 파악하는 거예요. 동사를 통과하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ing가 등장했네요. 자, 양을 줄여요. 물의 양, 물과 에너지의 양을. 근데 여기 used가 나왔는데요. 동사는 아니냐? 사용한다는데 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과거분사니까 B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ing, reducing의 세력 범위라는 걸 알겠죠. 그리고 이 과거분사의 세력 범위는 여기까지 하우스까지가 되겠죠. 이 과거분사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앞에가 being이라는 ing가 생략된 거니까 과거분사도 역시 ing 구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주어를 파악하면 뒤에는 쉽습니다. 1인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가 자 원래는 그 동명사 공용이죠. 근데 이걸 봐가지고 주어라고 알 수가 없죠. 왜냐? 영어는 위치 언어라고 그랬죠. 동사 앞에 있는 게 주어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게 동사 앞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 쫙 읽어보면 얘가 얘를 꾸미니까 어때요? 야, 이거는 형용사들로서 식사를 꾸미고 이런 거 well prepared meal이 주어잖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동사 앞에 있는 게 주어인데 이게 동사 앞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eating의 세력 범위를 끝까지 추적하면 여기까지죠. 이제 동사 앞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는 절대로 끊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세력 범위를 한꺼번에 하나의 의미 단위로 해석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이제 초보자일 때는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가로쳐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능한 한 훈련을 통해서 주어를 동사 나올 때까지 쫙 가가지고 한 호흡에 자동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로 예측 복화에서는 제가 이런 데를 이렇게 끊어놨습니다. 아이들의 해석을 도와주기 위해서 끌어놨는데 실전 독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도 문장 맨 앞에 ing가 나왔네요. 세력 범위를 파악해 보세요. 결정해 뭘. 자, 역시 목적어 자리에 WH가 또 등장했죠.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까지인데 그리고 가로를 닫고 싶은데 and가 있어서 병렬 관계로 다시 WH 플러스 동사 또 하나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 deciding의 세력 범위는 여기가 이런 걸 애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ing 세력 범위 속에 DWH 절이 몇 개? 두 개가 들어갔다. 이런 것들을 한 호흡에 볼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주어 자리에서만 그러는 겁니다. 꼭 알려주세요. 주어 자리가 아닌 데서 이걸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 구조 분석한다고 목적어 자리에 막 가로치고 그 속에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분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동사를 통과한 다음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끊어가면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동사로 가정해봐요. 자, 우리는 결정한다. 뭘? 아이가 똑똑한지 그리고 언제 그들에게 올바른 종류에 관심을 기울일지. 자, 전혀 문제가 없죠. 그 세력 범위가 어딘지를 파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이그젠포유나 이런 데서 분석해 놓은 그런 자료들 보면 목적어 자리든 주어 자리든 보호 자리든 연결 장치만 나왔다 그러면 무슨 가로가 현란하게 그 속에 엄청나게 쳐져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꼭 명심하세요.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수업을 많이 해봤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수업 많이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서만 그 세력 범위를 파악한다. 이걸 아이들한테 꼭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어떻겠습니까? 자, 주어로 쓰이는 명사가 있는데 그 앞에가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방해가 되니까 주어를 찾기 어렵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도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long time ago 부사죠. 자, 주어가 아니니까 통과. When the sun was very young 부사절이죠. 통과. 이게 부사절인지 아닌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뒤에가 주어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주절 앞에 컴마로 분리된 문장은 전부 다 부사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야기 배경을 설정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흰데 앞에 이렇게 부사가 이렇게 등장했을 때 주어 찾기 애들 입장에서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훈련을 시켜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장 맨 앞에 투부정사가 나왔네요. 연결장치 세력 범위로 가볼까요? To live a satisfying life in the real world. 여기까지가 세력 범위네요. 여기까지 딱 그랬더니 뒤가 동사가 아니고 컴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주어가 등장했으니까 문장이 등장했으니까 이거는 자, 이 코드 부사절이구나.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이구나. 이렇게 파악해서 버리고 새로운 주어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주어만 찾으면 해석은 자동으로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What's more? 자, 게다가 그다음에 since란 접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딱 세력 범위를 해석해 보니까 어때요? 컴마로 분리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새로운 ing가 등장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세력 범위 됐거든요.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 getting along with our neighbors 이 부분이 주어라는 걸 찾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 찾을 때 애들 입장에서 뭐가 어려울까요? 앞에가 부사가 두 개가 있죠. 이런 것들을 날려보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if라는 부사절의 접속사가 등장했는데요. 자, 여기서 끊으려고 했더니 이게 뭐가 있어요? 등위 접속사 있으니까 인수분해 관계죠. x가 a 플러스 b 관계입니다. 이 x를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여서 배분 법칙으로 여기까지 부사로 날릴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주어 찾기가 힘들까요? 당연히 도치가 돼 있으면 어렵겠죠. 이것도 알려줘야 되니까 주어 찾기가 어려운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는 지금 전부 다 제가 모아놨으니까 이 부분을 애들한테 알려주면 됩니다. 사실은 이 주어 찾기가 어려운 경우만 다 알아도요. 영어 해석을 영어 구문 파악 있죠. 구문 분석 이것들은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어를 못 찾거든요. 동사 목적 동사 뒤에 목적어 보호 수식어 이런 것들은 그냥 끊어가면서 계속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쉬워요. 주어 찾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 도치의 케이스를 전부 다 보겠습니다. 유명한 there is 다음에 there 비동사 다음에 주어가 나오는 경우죠. 그래서 there is a lot 이게 주어죠. 그리고 주어 뒤에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있죠. 비코드가. 그래서 여기까지 끌어서 한 호흡에 해석하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re can be. 자, 주어가 뭐죠? 얘죠. 그리고 얘가 꾸며주니까 한 호흡에 여기까지 끊어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there is 구문을 알려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부사가 문장 맨 앞으로 나가면 도치가 되죠. 그래서 이 주어 찾기가 얘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자, not only라는 부정부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by explanation 이 부분이 주어라는 것을 얘들이 알아야 되겠죠. 이번에도 부정부사가 나왔죠. 그래서 this subject가 주어라는 것을 애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장소 부사가 나갔을 경우 이거는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장소 부사가 나갔을 때도 주어 동사로 도치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here lies the reason 그러면 장소 부사가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가 도치됐구나.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를 찾을 줄 알아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부사죠. 그 다음에 전명구 부사가 쫙 이렇게 장소 부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사하고 주어가 도치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장소 부사가 나왔을 경우에 도치되는 이런 케이스들을 알아야 되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닙은 부사죠. 깊이. 부사니까 한 단어 부사고. 전명구를 가로로 묶어보죠. 전명구. 그다음에 또 다시 전명구. 그다음에 또 다시 전명구.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얘를 꾸미고 얘가 얘를 꾸미는데 얘는 앞에 꾸밀 명사가 없으니까 뭐예요? 부사죠. 여기까지 한꺼번에 부사란 걸 알 수가 있죠. 왜 앞에 썼지? 장소 부사니까 앞에 썼구나. 그러면 주어 동사가 도치되니까 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문은 충분히 만들어 놨으니까 아이들한테 꼭 훈련을 시키세요. 도치구문. 그 다음에 형용사 보호가 강조를 위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도 주어 동사가 도치되기 때문에 얘들한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제일 좋아요. 자, 형용사는 위치에 상관없이 여기 형용사가 나왔잖아요. 형용사는 위치에 상관없이 혼자 있으면 보호다. 꼭 기억하세요. 형용사는 위치에 상관없이 자기 혼자 있으면 무조건 보호다. 그러면 반드시 앞에는 비동사가 있어야 된다. 없으면 도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less well known 이거는 보호입니다. 그다음에 at the time 부사고요. 자, was the fact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주어죠. 그래서 형용사는 위치에 상관없이 무조건 혼자 있으면 보호예요. 보호가 제일 앞에 나왔다는 것은 원래 주어가 제일 앞에 있었는데 도치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비동사가 반드시 있으니까요. 형용사가 나오면 100% 나옵니다. 비동사가. 그래서 얘가 주어다. 그리고 나머지는 쉽습니다. 주어만 찾으면. 제일 앞에 형용사가 있네요. 100% 보호입니다. 그럼 주어 자리에 보호가 있으니까 도치되어 있겠죠. 얘가 주어죠. 알겠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강조 구문이 있겠죠. 자,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efficiency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it랑 대서 강조 구문으로 이렇게 강조돼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주어 찾기가 힘든 경우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이 부분이죠. 여기 지금 강조 구문이 있는데요. 자, 이 문장의 주어가 뭐냐? It was not until 1930s. 1930년대까지는 아니었어. 부사죠. 그럼 such a machine이 주어가 되겠죠. 이렇게 강조 구문이 배치가 되면 문장 전체의 주어 A는 B다에서 A를 찾기가 어렵겠죠. 강조 구문의 그런 공부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나데이 법비 구문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노스하고 후로 지금 강조 구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어란 거. A가 아니라 B가 발견했다. 이렇게 주어만 통과하면 나머지는 해석이 쉽습니다. 강조 구문에서 좀 어려운 게 뭐죠? 의문사를 강조하면 이와 같은 형태를 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 WH로 문장이 시작됐는데 비동사 it 대신 뭉쳐 있으면 없애버려라.
강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what이 주어란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꼭 기억해 두세요. 물론 간접 의문일 경우는 WH 다음에 it is tha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부분이요. 얘들 입장에서는 강조 부분인지 아닌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됐죠? 제가 이제 오래 수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를 했겠죠. 보통 하나 연구하는데 30분 정도 걸려요. 30분 동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맺는 겁니다. 자, 이 WH절이 지금 이제 직접 의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간접 의문으로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궁금하다. 그리스 문명을 세계 최고로 만든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같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WH 다음에 it is that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정하면 되겠네요. WH 의문사 뒤에가 is it that 또는 it is that 이와 같은 현상이 등장하면 강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왜? 강조 안 해도 말이 되잖아요. 강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부분을 없애버려라. 그러면 what motivate us to get up early every mornin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매일 아침 일어나게 동기를 유발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것도 알아두면 되겠죠. 물론 코드 독해 강의에서 제가 다 이런 거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아이들한테 이 부분을 청취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상담이나 학부모 설명회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 그러면 다음 주 언제죠? 다음 주 토요일, 수요일인가 제가 전국 학부모 설명회 할 겁니다. 세미나를 할 건데 그때 그 PPT 강의를 하겠죠. 거기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원하는 사람 드릴 테니까 발췌를 해가지고 자기 학원에 상담할 때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이제 컴퓨터에다 띄워놓고 설명하겠죠. 상담할 때라든가 자기 학원 내에 이제 학부모 설명할 때 사용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전국 학부모 세미나에서 제가 발제할 내용은 고등학교 내신의 모든 공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학생 입장에서 어떤 공부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아까 뭐 중3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즉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할 텐데 원장 선생님들은 이제 자기 학원에서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엄마가 왔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수업은 고등학교 내신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얘가 6학년인데요. 6학년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원어민의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최대한 훈련 이런 것들을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시킵니다. 하지만 모든 문장 구조나 이런 것들은 영작의 포인트를 맞춰서 고등 내신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시킬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학생 입장에서 어떤 공부를 언제까지 하는지 적어도 중2 때까지는 이제 6학년 때 왔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잖아요. 중2 때까지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영문법과 단락 독해법을 마스터 시켜주겠습니다. 그다음 중1이 왔다 그러면 중3 때까지는 마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중2 때까지 오면은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책 이런 것들을 꼭 알려줘야 됩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그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영어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놈들이 성공한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어의 문제점 하나잖아요. 뭐예요? 문장을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영작이 원래 쉬운 거예요? 회화가 쉬운 거예요? 영작이 쉽죠. 영작은 생각하면서 천천히 쓰면 되잖아요. 회화는 머릿속으로 그걸 해야 되니까 어렵죠. 물론 단문 회화는 말고요. 긴 문장을 만약에 한다고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문명을 세계 최고의 문명으로 만들어준 게 도대체 무엇인지 나는 너무나 궁금해요. 자, 이런 것들을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문제점은 영작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뭐 앤서미 영어라고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학습 관리. 자, 얘들 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희들은 무슨 이렇게 애들이 들어오면 뭐 시간이 자동으로 뭐 통보가 그런 거 있나요? 그런 소리 할 거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주도 면밀하게 어떻게 살필 거냐? 그러면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해석할 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딱 박스로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엄마도 집에서 바로 이 부분이 제대로 쓰여 있는지 그걸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바로 그 부분이 엉터리로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집에 애를 보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보다 더 강력한 그 상담법이나 그다음에 학부모 설명의 방법은 없습니다. 뭐 그럴듯하게 뭐 옛날에 우리는 좋은 대학 많이 보냈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자기 아이가 가냐 안 가냐 이게 문제지.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현혹시키는 거. 그다음에 뭐 레벨 테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전부 다 대형 그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그 사기쳐는 거란 거 다 아시죠? 엄마들이 초조함을 유발하기 위해서 사기쳐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사기를 쳐봤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제가 학원을 이제 전성기 때 초등학교 6학년 서울대 반을 만들었어요. S반이라 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수업을 15명을 놓고 딱 수업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실화예요. 그 다음부터 무슨 엄마들이 엄청 옷도 화려하게 차려입은 엄마들이 한 5명 정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도 지금 그 반보다 다 똑똑하니까 서울대 반으로 S1 반으로 해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15명 만들어 와요. 하루에 한 반씩 생겼어요. 정말이에요. 이 조그마한 도시에서 하루에 한 반씩 계속 생기는 거예요. 15명씩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저는 그냥 이제 무심코 사기치려고 한 게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S반, 그 다음 반은 Y반 이렇게 만들었는데 Y반은 들어가기 싫다는 거죠. K반, 연고대 뭐 이런 걸 약자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 S반에 들어간 애들이 쟁쟁한 애들이었죠. 나중에 다 서울대 진짜 들어갔습니다. 의대, 서울대 수준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른 엄마들이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청주시에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계속 15명씩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7반인가를 계속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그 저는 사기치려고 안 했다고 그랬죠. 그냥 우연히 만들었는데 이거 왔다 이거야. 그럼 이걸 뭐예요? 이거를 레벨 1 반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은 이 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때요? 진짜 옛날 우리 학원 들어오기 위해서 별도 과외하는 학생 많았습니다. 별도 과외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교 30등 이내만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 밑에 애들은 별도 과외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충격을 받았는데 하여튼 이런 레벨이라는 것은 전부 다 약간 사기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기 칠 거 없고요. 진정성 있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엄마들이 그 엄마들은요 그 원장 선생님의 눈빛을 봐요. 눈빛을 봐가지고 저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압니다. 신기하죠? 다 알아요. 그리고 지금 하는 약속들이 지금 과장된 거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해주면 다 동의하고 엄마들이 또 우리가 나중에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다 수용해 주니까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해야 되겠습니다.